그렇다면 이제 또 산모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이제 출산 때지 않습니까?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건지,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건지, 분유를 먹여야 되는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요. 뇌전증 환자라고 해서 반드시 제왕절개로 출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통 중에 좀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 뇌전증 산모의 1에서 2% 정도가 대발작을 보이고, 대발작을 보이면 아이에게 실제로 영향이 가서 조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왕절개를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정상 출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신 때도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한 것처럼 모유수유 하실 때도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이제 좋은 우유를 아이에게 공급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약이 걸리는 거죠. 근데 하지만 뇌전증 약을 먹고 있더라도 모유수유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모유수유가 기본적으로 권장이 됩니다.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약이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넘어가서 아이가 이제 졸리고 늘어지고 체중이 잘 안 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모유수유를 하면서 아이들이 면역학적 예방도 할 수 있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엄마와의 교감을 통해서 정서적 발달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모유수유가 갖고 있는 위험성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유수유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좀 늘어질 수 있는 약이 대표적으로 저런 페노바비탈이나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나 라모트리진 이런 약제들이 있어서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아이가 좀 많이 졸리고 늘어진다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아이 돌볼 때도 이제 발작이 있을까봐 가장 무서우신 거죠. 아이를 돌보다가 놓치실까봐. 그 사고 위험성도 높지는 않고요. 하지만 조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아이를 테이블이나 위에서 침상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발작이 있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좀 적을 수 있을 거고, 뇌전증 환자가 단독으로 목욕을 시키는 것보다는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목욕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이라고 해서 좀 움찔움찔하면서 물건을 잘 놓치는 뇌전증이 있는데, 이 뇌전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에 의해서 뇌전증이 쉽게 유발이 될 수 있고, 아이 키우시다 보면 스트레스랑 수면 부족은 너무 쉽게 오니까요. 그런 경우에 아이를 놓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꼭 필요한 거 아니다. 이 정상분만도 가능한 거다. 만약에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금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먹는 약을 못 먹게 되고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항경련제를 주사로 바꿔서 며칠 동안 투여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약제 중에 수유로 전달되는 약이 사실 있습니다. 페노바비탈이나 발프로기스트 같은 경우가 일부 좀 그럴 수 있어서 그런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수유가 좀 제한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신약들의 경우에 약제들은 크게 전달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진 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담당 선생님하고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 판단에 따라서 모유수가 가능한 약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약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전증의 유전, 기형아 출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유전성인 경우보다 유전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는 약간의 유전 경향이 있는 형태의 뇌전증이 1차성 전신성 뇌전증. 1차성 전신성 뇌전증 안에도 소아, 소발작 증후군, 청소년 근간대 증후군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5에서 10%까지도 뇌전증의 가족력, 약간의 유전성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부분 뇌전증은 훨씬 적어서 2에서 3%, 열성 경련은 10%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뇌전증 환자분들을 보면은 한 90에서 95% 정도는 유전이 아니고 후천성으로 그냥 산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유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모가 약을 먹는 경우에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저희가 이제 태아 항뇌전증 약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약간의 경미한 기형, 특히 이제 손이나 손톱이 좀 작다든지 얼굴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생명이나 이런 이제 아주 위험하지 않는 경미한 기형은 한 6에서 20%까지 보통, 근데 약을 안 드시는 일반 인구에서도 그런 기형아 출산율이 있거든요. 일반인보다는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는 좀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걱정해야 되는 거는 조금 더 심각한
기형, 예를 들면 선천성 신장기형이라든지 신경관 결손, 또는 뭐 국외순, 우리가 언청이라고 알고 있는 거, 요도기형, 척추 이분증, 그러니까 이제 신경계 발달이 일어나다 마는 거에 다 완성되지 못하는 이제 엽산, 초기에 특히 고용량 엽산을 드시면 잘 그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신경관 결손 같은 거는 산전 진찰로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기형아 출산율이 낮고 또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계획된 적절한 약을 잘 선택하고 용량을 잘 유지해서 또 엽산도 잘 드시고 이런 계획된 임신을 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폐경이 다가오는데요. 이 폐경과도 뇌전증의 약, 또 경련 발작과 좀 연관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폐경기 자체는 사람마다 오는 시기가 다른데요. 뇌전증 환자들은 다른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폐경이 오는 나이가 2, 3년 정도는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경기 때 발작의 빈도가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고 그냥 비슷하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워낙 연구 자체가 적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폐경기 때 발작 빈도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고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에서 월경성 뇌전증이라고 월경 때 뇌전증이 많이 증가되는 환자들은 이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발작의 빈도가 증가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골절 있네요. 폐경기 때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다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지만 뇌전증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경련 자체를 하시고 나서 생긴 골절이 있을 수 있겠고 뇌전증 약을 먹으면 급성 부작용으로 좀 휘청휘청거리거나 중심 잡기 어려운 운동 실조나 어지럼증이 있으셔서 확 넘어지시면 2차적으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주 오랫동안 항경련제를 복용하다 보면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시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약을 드시면 칼슘 수치를 확인하거나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을 하시고 골다공증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약을 드셔야겠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하시면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평소에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를 증가시키려는 노력, 관련 약을 보충하실 수도 있고 식품으로 보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